강렬한 캐릭터와 재미있는 내용, 잔인함과 선정성까지 호러 장르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재미를 만끽하게 해주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은 순위 콘텐츠입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재미있게 본 좀비 영화 순위라는 콘텐츠고요. 당연히 주관적인 기준으로만 선정한 순위입니다. 갑자기 좀비 영화 순위 콘텐츠를 하는 이유는 데니 보일 감독의 28년 후 오랜만에 좀비 영화 대작이 나와서 그 기념으로 이렇게 좀비 콘텐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28년 후를 보기 전에 업로드를 할 거고요. 28년 후는 보고 와서 따로 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년 후도 그렇고 유명한 좀비 영화들은 시리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순위에서는 시리즈물의 경우는 각 시리즈당 한 편씩만 넣었습니다. 이런 순위 콘텐츠에서는 되도록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게 좋잖아요. 특정 시리즈의 작품이 두세 편씩 들어가 있으면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기가 힘들어지니까요. 그리고 리메이크 작품들도 있는데 원작이랑 리메이크가 둘 다 재밌어도 둘 중에 하나만 순위에 넣는 식으로 했습니다. 제가 가장 재밌게 본 20편의 좀비 영화를 선정했고요. 참고로 이 중에서 20세기 작품은 5편이고 21세기 작품은 15편입니다. 20위부터 바로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위는 캄포스입니다. 이 영화는 2015년작이고 원제는 서머 캠프입니다. 주관적인 순위이고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하고 싶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에서 좀 득보다 싶은 영화들이 하위권 순위에 몇 편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보게 된 영화예요. 그냥저냥 무난하게 즐길만한 킬링타임 좀비 영화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좀비 영화들이 너무 많고 다양한 차별화 시도들이 꾸준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다양한 차별화의 시도 중에서 이 캄포스라는 영화의 차별화 시도가 제일 흥미로웠어요. 좀비의 설정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스포일러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약간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거예요. 뭔가 단순하면서도 기발한 설정 하나로 다른 좀비 영화에서는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상황들이 막 만들어지니까 그게 엄청 재미있다까지는 아닌데 그 새로운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유명한 영화이지만 저의 좀비 영화 베스트 20에 이 영화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19위는 워킹 데드 나잇입니다. 2018년에 나온 프랑스 영화입니다. 국내 수입사가 대충 좀비 영화스러운 제목 아무거나 붙였는데 원제는 전혀 다른, 프랑스어는 제가 모르고 영어 제목은 The Night It's the World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세상이 멸망했다, 뭐 그런 뉘앙스의 제목이죠. 굳이 말하자면 이 영화도 득보이긴 할 거예요.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그래도 좀비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괜찮은 작품이라고 소문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비 아포칼립스가 터지고 고립된 장소에서 혼자서 생존을 하는 이야기, 이런 내용도 일종의 아포칼립스 장르 하위 카테고리죠. 등장인물이 극소수이고 대사도 거의 없고 굉장히 적막한 분위기의 작품. 그런 적막한 분위기에서 오는 공허함과 외로움, 이런 게 아포칼립스를 현실적으로 와닿게 하는 중요한 정서인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영화들 중에서 이 작품이 내용도 재미있는 편이고 주인공 캐릭터도 매력있어요. 저뿐 아니고 이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18위는 폰티풀입니다. 2008년에 나온 캐나다 영화입니다. 좀비 영화가 원래 호불호가 좀 갈리는 장르인데 이 영화는 좀비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영화입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요. 굉장히 독특한 컨셉의 좀비 영화예요. 폰티풀이라는 소도시에 있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이 배경이고요. 제한된 장소에 제한된 등장인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저예상 공포 영화예요.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바깥 세상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고 바이러스의 아주 신박한 정체, 그리고 굉장히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무서운 상황들을 상상하게 되는 그 전개가 아주 독특하게 흥미롭습니다.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의 좀비 호러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실험적인 아이디어의 작품이라서 일반적인 대중 상업 영화와는 매우 다른 스타일이기에 호불호는 꽤 갈릴 테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분들도 꽤 많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위는 좀비2입니다. 이 순위에 포함된 5편의 20세기 작품 중에 가장 먼저 이 작품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에 나온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이탈리아 제알로 장르의 거장 감독인 루치오 풀치의 대표작이고요. 제목이 좀비2인데 1편이 조지 로메로의 시체들의 새벽이에요. 시체들의 새벽이 해외에 개봉할 때 제목을 바꿔서 좀비라는 제목으로 개봉한 나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시체들의 새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영화인데 유명한 영화에 묻어가는 전략으로 그 영화의 속편인 것처럼 이런 제목을 붙인 거죠. 유명한 영화의 속편인 척하는 삼류 영화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제목은 그런 삼류 영화 같은 꼼수를 썼지만 영화 자체는 좀비 장르에서는 되게 기념비적인 완성도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좀비 장르에서 되게 본격적인 고어 연출이 등장했고 진짜 징그럽고 공포스러운 시체라는 느낌으로 특수효과와 서스펜스 연출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좀비와 상어가 싸우는 아주 신박한 장면도 있고요. 엄청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더욱 색다른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좀비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위는 살아있다입니다. 2020년에 나온 한국 영화입니다. 극장 흥행으로 손익분기점은 못 넘겼지만 이후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어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극장 흥행 성적도 당시 코로나 시국이고 영화의 평가도 많이 갈렸다고 생각하며 190만 명 정도의 관객 수가 그리 나쁜 성적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요. 말했듯이 평이 많이 갈렸던 영화예요. 개연성이 부족한 전개가 많고 PPL이 과하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고요. 그런데 19위로 소개한 영화 워킹 데드 나잇을 제가 재밌게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한된 장소에 혼자 고립되는 아포칼립스 장르를 제가 좀 좋아합니다. 뭔가 이것도 약간 내향인, 외향인으로 갈리는 건지 아포칼립스 장르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 사람 만나는 내용이랑 제한된 장소에서 혼자 버티는 내용으로 갈리잖아요. 전자의 내용은 스트레스 받는 바람 전개가 많이 나오는데 그에 비해 후자의 내용은 약간이나마 스트레스 덜 받고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더라고요. 이 영화 처음 볼 때는 엄청 재미있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 영화가 굉장히 재미있다고 느껴졌습니다. 15위는 I am a hero입니다. 2016년에 나온 일본 영화입니다. 좀비 영화를 지금이야 수많은 나라에서 만들지만 예전에는 만드는 나라가 거의 없었어요. 일본이 진짜 예전부터 좀비 영화를 많이 만들던 나라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진짜 너무 마니악한 좀비 영화들이었습니다. 대중적으로 볼만한 일본 좀비 영화는 거의 없었는데 I am a hero가 대중적인 상업영화 느낌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일본 좀비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나자와 켄고의 원작 만화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하나자와 켄고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만화가인데 또 다른 대표작인 보이즈 언더런도 그렇고 이 작가의 작품은 애니보다는 실사 작품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언더 닌자가 처음으로 애니화가 되었고요. 작품 분위기가 굉장히 시니컬하고 주인공이 평범남 혹은 루저남인 것도 이 작가 작품의 특징이죠. 영화 I am a hero도 원작 만화의 특징이 잘 살아있고 주인공 캐스팅을 기가 막히게 했죠. 오이즈미요. 원작 캐릭터와 엄청 싱크로가 높은 최고의 캐스팅. 나가사 마사미나 아리무라 카스미 같은 여배우 캐스팅도 좋았고요. 그리고 한국 로케로 촬영한 분량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국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화 원작 일본 실사 영화가 대부분 평이 별로이지만 이 작품은 원작의 재미를 잘 살린 수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4위는 데몬스입니다. 1985년에 나온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이탈리아 제알로의 거장인 마리오 바바의 아들 람베르토 바바의 작품입니다. 20세기에는 아직 좀비 영화에 정형화된 틀 같은 게 잡혀있지 않아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되게 개성적인 작품들이 많아요. 그 개성이 좀 가해서 이게 좀비 영화가 맞아? 싶은 영화들도 있고요. 샘 레이미의 이블 데드를 이 순위에 넣을지 말지 고민을 좀 했는데 역시 좀비 영화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결국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데몬스도 이블 데드와 살짝 비슷한 느낌이라서 이 순위에 소개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블 데드처럼 악령에 의한 빙의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비 영화에서 나오는 대규모 감염 사태나 특히 최후반부 전개에서 좀비 아포칼립스스러운 장면들이 확실히 나오기 때문에 좀비 영화라고 해도 되지 않나 하고 조금 억지를 부려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도 좀비 영화스러운 재미가 있어서 그래요. 영화관을 배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은 그런 호러 난장판이 벌어지는 내용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2편은 아파트가 배경이고 역시 엄청 재밌습니다. 13위는 랜드 오브 데드입니다. 2005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좀비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로메로 감독의 작품. 조지 로메로 시체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이에요. 제가 처음에 시리즈 작품은 각 시리즈마다 한 편씩만 순위에 넣겠다고 했잖아요. 20세기에 나온 시체 시리즈 3부작, 살아난 시체들의 밤, 시체들의 새벽, 시체들의 낮, 이 세 작품이 좀비 장르에서 엄청 유명한 걸작 혹은 수작들인데 특히 시체들의 새벽은 좀비 장르 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죠. 저도 다 좋아하는 작품들이지만 저는 그래도 이 시리즈에서 랜드 오브 데드를 제일 좋아해요. 21세기 작품이라서 조지 로메로 감독 작품 중에서 제일 스케일 크고 때깔도 좋고요. 사이먼 베이커, 아시아 아르젠토, 존 레기자모 같은 유명한 배우들도 출연했습니다. 조지 로메로가 이 작품 이후로도 몇 편 더 찍긴 했지만 이 작품이 조지 로메로의 사실상 마지막 불꽃이라고 할 만한 작품입니다. 21세기 상업영화 때깔이지만 다른 20세기 좀비 영화들과 분명히 차별화된 스타일을 보여주고 시체 시리즈에서 계속 이어져온 주제의식도 잘 살아있고 세계관 묘사도 정말 흥미롭고 굉장히 재미있는 좀비 영화 수작이라고 할 만한 작품입니다. 12위는 플래닛 테러입니다. 2007년에 나온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의 작품입니다. 퀸틴 타란티노가 연출한 데스 프루프라는 영화와 묶어서 그라인드 하우스라는 제목으로 상영을 했었죠. 두 영화 다 재밌는데 저는 플래닛 테러가 좀 더 재밌었습니다. 로버트 로드리게즈 특유의 스타일이 잘 살아있는 좀비 영화고요. 황혼에서 새벽까지의 좀비 버전, 황혼에서 새벽까지보다 좀 더 스케일이 크고 요란한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로즈 맥고완이 연기한 여주인공 캐릭터가 정말 강렬했죠. 이 영화가 만약 지금 나왔다면 인터넷에서 PC나 페미 세력한테 여자 주인공 캐릭터가 너무 과학적이고 선정적인 컨셉이다라고 공격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엄청 과격하고 멋지고 섹시하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좀비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위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입니다. 2018년에 나온 일본 영화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품이지만 그와 함께 절대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는 작품이기도 해서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이 영화도 좀비 영화 순위에 넣기는 좀 애매하죠. 이 영화를 제가 엄청 좋아하긴 해도 좀비 영화 순위에 이 영화를 넣는다? 안 되겠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동진 평론가님이 뽑은 좀비 영화 베스트에도 이 영화가 있고, 인터넷에 좀비 영화 베스트 검색해보면 이 영화가 포함된 순위가 많더라고요. 사실 좀비에 대한 영화가 맞기는 하니까요. 정확히는 좀비 영화에 대한 영화죠. 아무튼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진짜 너무 신선하다, 너무 재밌다, 감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비 영화 순위에 넣기에는 뭔가 애매해지는 그 특징 때문에 아무리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해도 탑10 안에 넣기까지는 그래서 11위라는 순위를 매겼습니다. 10위는 월드워 G입니다. 2013년에 나온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좀비 영화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블록버스터. 좀비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거의 2억 달러에 가까운 거대한 제작비가 들어갔고, 브래드 피트라는 대형 배우가 주인공으로 출연했고요.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 광장이 공개되고 특히 원작을 아는 사람들에게 매우 반응이 안 좋았잖아요. 원작에서 제목만 따왔지 전혀 다른 작품이라고. 월드워 G도 원작 소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저도 그 책 샀습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이게 영화로 나온다고 해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그냥 제목만 따온 전혀 다른 작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원작과 다르긴 해도 꽤 볼만한 블록버스터 좀비 영화가 나왔습니다. 초반에 도로에서 좀비 사태가 발생해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이나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한 좀비 떼들이 높은 성벽을 넘어가는 장면, 제작 단계에서부터 워낙 기대치가 높아서 개봉 당시에는 평이 좀 갈리는 편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블록버스터급 좀비 영화로는 이만한 영화가 없다라고 평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위는 부산행입니다. 2016년에 나온 한국 영화입니다. 월드워 G만큼의 스케일은 아니지만 이 영화도 블록버스터 좀비 영화죠. 실제로 흥행도 블록버스터급으로 했고요. 좀비 영화가 1000만 관객, 예전에 좀비라는 장르 자체가 엄청 마니악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흥행입니다. 해외 좀비 영화 마니아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에요. 이른바 K-좀비의 위력을 널리 알린, K-좀비라고 쓰고 K-신파라고 읽는, 유튜브에 이 영화를 보고 눈물 펑펑 흘리는 외국인 리액션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 재밌게 봤고요.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이런 K-신파가 한국인들은 이제 좀 지겨워하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잘 먹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화가 헐리우드 리메이크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도 되게 기대를 했는데 라스트 트레인 투 뉴욕이라는 제목으로 제작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제작이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엎어진 것 같은 상황이라서 조금 아쉽네요. 8위는 새벽의 황당한 저주입니다. 2004년에 나온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작품입니다. 조지 로메로의 시체들의 새벽의 원제인 던 오브 더 데드를 패러디한 션 오브 더 데드가 이 작품의 원제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체들의 새벽을 리메이크한 잭 스나이더 감독의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새벽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개봉해서 션 오브 더 데드는 우리나라에서 새벽의 황당한 저주라는 재치있는 제목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코미디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웃기기도 하고 일반적인 좀비 장르의 재미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이 아주 매력있어요. 사이먼 페그와 닉 프로스트, 이 두 콤비 배우의 만담 같은 대화 장면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션의 여자친구 역을 연기한 케이트 애쉬필드도 진짜 좋았고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영화 중에 내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캐릭터, 모든 대화 장면이 다 마음에 드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그중 하나예요. 에드가 라이트 감독이 최근에는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잘 안 하는데 다시 한번 이런 영화를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7위는 바탈리언입니다. 1985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영화 원제는 더 리턴 오브 더 리빙 데드, 조지 로메로의 나이트 오브 더 리빙 데드의 명성에 묻어가려는 제목이죠. 제목만 보면 유명한 작품에 묻어가려는 삼류 영화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예요. 아마 이 순위에 소개하는 영화들 중에서 가장 컬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고요. 컬트적이고 마니악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대중적인 재미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좀비들은 진짜 퇴치 불가, 정말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설정과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작은 사건으로 시작해서 걷잡을 수 없이 최악의 국면으로 전개되는 그 황당함과 절망감이 너무 일품이에요. 진짜 막 나가는 재미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6위는 28위로입니다. 2002년에 나온 데니 보일 감독의 작품입니다. 2007년에 28주라는 제목의 속편이 나왔고 그 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25년에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28년도가 나오게 되었네요. 제가 아직 28년도는 보기 전인데 분노 바이러스 설정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언데드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인간이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서 미쳐버린다는 설정이죠. 28일 후에서 충격적인 내용이나 장면이 많았지만 되게 직관적으로 바이러스의 기원을 보여주는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대부분의 아포칼립스 장르가 이런 부분이 의외로 소홀한데 이 영화는 짧은 시퀀스만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주 직관적으로 납득이 가게 보여주니까 그게 영화 전체에 부여하는 설득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좀비 장르의 기념비적인 작품이고 굉장한 걸작입니다. 그런 것 치고는 순위가 낮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영화보다 높은 순위의 5편은 뭔가 오락 영화적인 재미가 강한 작품들이에요. 물론 28일 후도 엄청 재밌긴 하지만 뭔가 정서적으로 축축 처지고 우울한 분위기가 강해서 유명한 좀비 영화 걸작들 중에서는 제가 약간 덜 선호하는 작품입니다. 5위는 REC입니다. 2007년에 나온 스페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반응이 있었어요. 21세기에 나온 좀비 영화 중에서 이 영화만큼 큰 충격을 주었던 좀비 영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진짜 시간 순삭,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홀린 듯이 영화에 빠져들었고 정신 차리니 영화가 끝나 있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몰입감을 안겨주었던 영화입니다. 파운드 푸티지라는 형식의 장점을 극대화한 연출, 워낙에 장르적인 센스
센세이션을 만들어낸 작품이라 헐리우드에서 쿼런틴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도 되고 REC 시리즈도 4편까지인가 나왔어요. 3편은 좀 별로인데 2편과 4편은 1편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 2편은 1편에서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고 1편의 떡밥이 풀리면서 세계관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꼭 봐야 할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편에서 장르적으로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만한 선택을 하는데 좀비 장르의 뻔한 전개와는 차별화되는 방향이라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위는 좀비오입니다. 1985년에 나온 스튜어트 고든 감독의 작품입니다. 영어 원제는 리애니메이터, 한국에서도 그냥 좀비오가 아니라 리애니메이터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국내 OTT에서도 리애니메이터라는 제목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네요. 이 영화는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이 원작이고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허버트 웨스트라는 캐릭터가 호러 장르의 매드 사이언티스트 캐릭터 중에서도 거의 레전드급. 영화에서 제프리 콤즈가 연기했는데 머리색이라든가 원작의 묘사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진짜 미치광이 의사의 표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완성도 높은 캐릭터를 선보였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충격적인 묘사가 많은 작품이에요. 엄청 선전적인 장면도 있고 지금 국내 OTT 중 웨이브에서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무삭제판일지 궁금한데 이거를 확인하려고 웨이브 구독을 해야 하나?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20세기 작품이라서 21세기 좀비 영화들과는 매우 다른 스타일의 좀비를 볼 수 있고요. 강렬한 캐릭터와 재미있는 내용, 잔인함과 선정성까지 호러 장르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재미를 만끽하게 해주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위는 새벽의 저주입니다. 2004년에 나온 잭 스나이더 감독의 작품입니다. 조지 로메로의 시체들의 새벽을 리메이크했습니다. 제목도 동일하게 던 오브 더 데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새벽의 저주라는 뭔가 아리송한 제목으로 개봉했습니다. 영화 초반에 자고 일어나서 새벽 시간에 난리가 벌어지는 상황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는 영화의 내용도 반영하고 영어 원제와도 통하는 제목으로 괜찮게 지은 것 같습니다. 잭 스나이더가 이 영화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고요. 그 후 헐리우드에서 굵직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새벽의 저주가 잭 스나이더의 고점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잭 스나이더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아미 오브 더 데드라는 골버스터급 좀비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도 썩 훌륭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감독이다 라는 생각도 슬슬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벽의 저주는 진짜 명작, 너무 재밌게 봤고요. 특히 오프닝 시퀀스는 거의 예술의 경지입니다. 초반부터 미친듯이 몰아치면서 아주 혼을 쏙 빼놓죠. 조지 로메로의 시체들의 새벽도 좀비 장르의 기념비적인 걸작인데 그런 걸작을 잭 스나이더가 21세기 감각으로 너무 훌륭하게 리메이크했습니다. 이 작품도 21세기 좀비 영화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2위는 레지던트 이블입니다. 2002년에 나온 폴 W.S. 앤더슨 감독의 작품입니다. 게임 원작이고요. 사실 이 좀비라는 장르가 영화는 계속 마니악한 작품들만 나오고 오히려 게임 쪽에서 레지던트 이블, 더 하우스 오브 더 데드 이런 게임들로 대중적인 접근성을 키워나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게임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 레지던트 이블 1편이 이렇게 훌륭한 완성도로 나온 게 거의 기적적인 일인 것 같아요. 원작의 중요 설정만 따오고 주인공도 영화 오리지널 캐릭터고 내용도 원작 게임과 상당히 다르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원작 게임의 느낌은 어느 정도 살아있고 영화 자체로 보더라도 상당한 재미와 완성도를 갖춘 그런 결과물이 나왔죠. 일단 게임 원작이라서 좀비 영화 중 오락성은 진짜 이 영화가 고트라고 생각하고요. 장르 영화정이고 오락 영화정이 재미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좀비 영화로서 살짝 서운한 점은 이 영화의 가장 재미있는 하이라이트 장면이 좀비 장면이 아니라는 거. 그 복도 레이저 학살 장면, 그 장면이 최고 명장면이긴 한데 이후에 벌어지는 좀비 관련 내용들도 진짜 재미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6편까지 나오고 완결이 되었죠. 뒤로 갈수록 점점 뇌절하는 느낌이었지만 저는 6편까지 다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특히 1편, 2편은 좀비 장르로서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고요. 2편에서 시에나 길로리가 연기한 질 발렌타인, 게임이랑 싱크로가 진짜 대박이었죠. 하지만 역시 이 시리즈 핵심은 밀라 요비치가 연기한 주인공 앨리스, 비주얼, 매력, 캐릭터성 모두 최고였습니다. 시리즈 전체로 보면 무난한 킬링타임용 준 블록버스터급 액션 영화이지만 1편에 한해서는 게임 원작 영화 고트, 좀비 영화 오락성 고트, 섹시 여전사 캐릭터 고트, 수많은 고트를 수여할 만한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1위는 데드 얼라이브입니다. 1992년에 나온 뉴질랜드 영화이고 감독은 반지의 제왕 3부작을 만든 피터 잭슨입니다. 이 영화가 있었기에 반지의 제왕 3부작도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 영화의 원래 제목은 브레인 데드인데 미국에 개봉할 때 데드 얼라이브로 제목을 바꿨다고 합니다. 데드 얼라이브는 그냥 제가 살면서 본 가장 재미있는 좀비 영화,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재밌어요. 그리고 익스트림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공포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이 폭발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스플래터라는 장르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영화죠. 스플래터 장르라면 데드 얼라이브와 이블 데드 이렇게 두 편을 꼽는데 이블 데드도 진짜 명작이지만 저는 데드 얼라이브가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데드 얼라이브는 레전드급 호러 걸작 중에서도 가장 마니악한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이블 데드와 비교해도 데드 얼라이브가 훨씬 마니악해요.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니라는 거. 그런데 데드 얼라이브를 보기 전에 피터 잭슨의 데뷔작인 1987년작 고무인간의 최후를 먼저 보면 내성이 생깁니다. 데드 얼라이브보다 훨씬 괴상하고 마니악한 영화라서 그거를 먼저 보고 데드 얼라이브를 보면
보면 어느 정도의 내성이 있는 상태로 즐길 수 있다. 무섭기도 하고 엄청 웃기기도 하고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의 향연, 사람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온갖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집니다. 좀비 영화 중에서 가장 재밌고 가장 놀라운 영화, 그것이 바로 데드 얼라이브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살면서 가장 재밌게 본 좀비 영화 20편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